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초 세미나와 저널 클럽 소개를 맡은 김혜진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는 연세대학교의 박준경 님께서 Quantum Kernels Bridging the Gap to Near-Term Quantum Advantage를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박준경 님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소속으로 양자 머신러닝과 QAOA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고 자료는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박준경 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 어,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기초 세미나를 맡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이 저번 주랑 이번 주의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그래서, 퀀텀 머신 러닝,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퀀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까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가지고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이제 기초 세미나 2주에 걸쳐서 다뤄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일단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어 퍼셉트론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가지고 마진이라는 걸 정의해서 조금 더 데이터가 있을 때 좀 더 로버스트한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마진, 그래서 마진이라 하면 이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 사이의 거리인데 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그런 유일한 경계선을 찾는 것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었고, 그래서 그런적으로는 최적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런 폼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런 최적화, 그래서 이걸 최적화하는 최적의 W랑 B, 이 W랑 B가 경계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 W랑 B를 찾는 것이, 네, 이 SVM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진행되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최적화가 있다면, 이거를 약간의 형태를 수정하여, 이제 등식 형태를 바꿔서, 이제 least squares SVM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형태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HHL 알고리즘이라는, 이게 2009년도에 나온, 어떻게 보면 최초의 퀀텀 어드밴티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 이 HH 알고리즘은 어떤 선형 방정식, AX는 B를 퀀텀 컴퓨터로 클래시컬보다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알고리즘이고, 이 최적화를 HH의 알고리즘, 왜냐면 이제 이렇게 형태를 바꾸면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행렬꼴이 되었기 때문에 AX는 B꼴을 푸는 HH 알고리즘을 써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번 주의 결론이었고, 물론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이제 단점은 뭐였냐면, 이게 NISQ 상황에서는 생각해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HH 알고리즘이라는 게 일단 QP라는 걸 사용하고, 이 QP라는 게 현재 NISQ 상황에서는 QBC 좀 더 데이터가 차원이 많아지면 이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용하기에 적합한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폴트 토러런트한 그런 퀀텀 컴퓨팅이 발달되면 이제 어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저번 주에 소개해 드렸다면, 이제 이번 주는 서포트 벡터 머신 문제를 이제 약간 다른 관점으로, 커널이라는 관점으로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퀀텀 커널,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의 퀀텀 어드밴티지, 그리고 이 퀀텀 어드밴티지는 현재 NISQ 상황에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목은 결국에는 이제 듀얼 SVM이라는 걸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그 옵티마이제이션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옵티마이제이션이 있고 듀얼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이 형태로 바꾸는 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이제 동일한 형태인데 이제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곤란하니까 잠깐, 물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지금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룰 옵티마이제이션은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약 조건이 걸려있는 옵티마이제이션이고, 그래서 만약에 제약 조건이 없다면 뭐 훨씬 단순하게 우리가 그 미니마이저나 맥시마이저를 구할 수 있지만,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다면 조금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꼴이 이제 우리가 fx라는 걸 이제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데 제약 조건이 hix는 0이라는 등식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GJ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제 부등식 inequality constraint가 있다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라그랑지안 프로블럼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fx objective는 그대로 놓고 등식 제약 조건과 라그랑주 상수를 붙이고 부등식 제약 조건과 또 라그랑주 상수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그랑지안 프로블럼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KKT 컨디션이라는 이제 좋은 성질이 있는데 결론을 얘기해 드리자면 우리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면 되게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풀고자 하는 이 SVM도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조금 좋은 성질들이 많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고 SVM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KKT 컨디션은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로컬 미니멈을 찾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KKT 컨디션이라는 게 있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제 항이 컨벡스고 컨스트레인트가 컨벡스에서 있기 때문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러면 이제 KKT 조건을 풀므로써 우리의 최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 듀얼 SVM이 하는 걸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프라이머에서 듀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일단 라그랑지안 프로블럼은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수학적 유도를 할 시간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자료는 저번 주처럼 필요하신 분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이렇게 라그랑지안 펑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려진 사실은 뭐냐면,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어, 이거의 미니마이저를 찾는 문제랑 이제 이렇게 정의된 문제랑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primal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primal form이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일반적인 형태에 약간 변형을 가했더니 어떤 라그랑지안 펑션의 수프리멈 하고 인피멈을 하는 것과 같은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이더라라는 게 이제 밝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듀얼 프로블럼 뭐냐면 이제 이게 아까 봤던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면 듀얼 프로블럼은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정의를 한 프로블럼이 듀얼 프로블럼이고 굳이 이렇게 순서를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듀얼 프로블럼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이게 맥스 민 프로블럼인데 맥스 민 프로블럼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인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굉장히 좋은 성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좋은 성질이 뭐냐면 이제 무조건 해가 존재합니다. 정확히는 그 해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못 풀 수도 있지만 얘는 풀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만 얘는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프라이멀 프로블럼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듀얼 프로블럼을 푸는 문제로 바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것을 듀얼 프로블럼이라 하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을 듀얼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프라이멀 프로블럼과 듀얼 프로블럼이 나오는 해가 같냐라고 하면 같진 않습니다. 다만 알려져 있는 사실은 이것도 증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듀얼 프로블럼과 프라이멀 프로블럼이 내주는 최저값을 비교해보면 이런 이니퀄리티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듀얼 프로블럼을 풀어서 나온 이 값은 아무리 커져봤자 이 프라이멀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일종의 로어 바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뭐 중요하진 않지만 위크 듀얼리티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듀얼 프로블럼 푸는 거나 이 프라이멀 프로블럼 푸는 거에 해가 같으면 제일 좋을 거고 그걸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증명도 있는데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 프로그램을 아까 봤던 그 소프트 마진 SVM 문제를 이제 듀얼 프로그램 바꿀 겁니다. 그래서 듀얼 프로그램 푸는 거의 장점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해가 존재하는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 이각이 있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내적 형태가 나옵니다. 이 내적 형태를 컬넬이라고 하고 이 컬넬 뭔가 이용하면 이 내적 형태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최적화를 조금 더 단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잘 알려진 이제 이거는 퀀텀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SVM에서
SVM을 푸는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방법이 이 프라이멀 옵티마이제이션을 듀얼 옵티마이제이션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꾸는 거는 그 KKT 컨디션 갖고 이제 풀면 됩니다. 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열심히 풀면 네, 정리가 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듀얼 프로블럼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롱 듀얼리티 그게 뭐였냐면 이 프라이멀과 듀얼의 해가 같으면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였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거나 이 문제를 푸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이 문제를 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클래시컬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퀀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퀀텀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미부여를 해보자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장점은 이거가 네. 그래서 이 complementary strictness라고 이제 KKT 컨디션 중에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듀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보면 알파가 0부터 C라는 거에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알파를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봤어. 알파가 0일 때, 알파가 0보다 크고 C보다 작을 때, 알파가 정확히 C일 때를 생각해서 조금 식들 의미부를 해보자면 결국 알파가 0일 때는 결국 우리가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때 결국 이 옵티마이제이션은 알파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입니다. 알파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고 결국 우리가 지금 결국 찾고 싶었던 건 이제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W랑 B를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왜냐면 W랑 B가 결정 경계를 결정하는 이제 주요 변수기 때문에 이 W랑 B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알파 갖는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알파가 0이면 W를 형성하는데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0보다 큰 값들만 이제 W를 형성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파가 0이 되면 그 값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 옵티마이제이션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가 이제 모든 알파를 다 볼 필요가 없고 알파가 0인 값들은 과감하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꽤 많이 이제 알파가 0인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서포트 벡터가 이제 알파가 0이 아닌 알파가 0보다 큰 우리 실질적으로 W라는 걸 형성하는데 의미가 있는 그런 벡터가 서포트 벡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알파를 구하면 W랑 B를 복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땐 당연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구하냐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 라그랑지안을 풀면 됩니다. 풀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W가 알파랑 X, Y 데이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구하면 이제 선형 결합으로 이제 알파가 0인 값들은 필요 없고 이제 알파가 0보다 큰 데이터들을 갖고 이제 W를 정의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태까지는 최적화 얘기만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이 문제 푸는 걸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듀얼 프로블럼을 풀 거고 알파를 구할 거예요. 알파를 구하고 알파를 구하면 W랑 B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최적의 W랑 B를 찾는 문제를 풀겠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퀀텀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 조금 더 커널 얘기에 들려야 될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바꿀 거고요. 또 이제 프라이멀과 듀얼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얘는 W랑 B는 이제 변수가 이제 결국 그 데이터의 차원에 비례합니다. 이 W랑 B가 결국 이제 그 어떤 하이퍼 플레인의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차원에 비례한다면 이 알파는 그 X랑 Y 그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의 학습 데이터의 개수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차원이 어 데이터의 차원이고 데이터의 차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얘는 학습 데이터의 개수가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차원 데이터라면 이 W랑 B의 차원이 되게 클 것이고 이 문제 풀기 어려울 것이니까 이때는 이 듀얼 프로블럼 유리하고 뭐 이런 식의 장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제 커널 트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는 것,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구한다는 거는 이제
최적의 알파랑 비를 구하는 거였고, 최적의 알파랑 비를 구한다는 것, 이제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최적의, 그쵸, 알파랑 비가 아니고 W랑 B. 그래서 이제 최적의 W랑 B를 구하면, 이제 결국 해야 될 건 뭐냐면,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 데이터가 이 클래스, 첫 번째 클래스에 있는지, 반대쪽 클래스에 있는지, 우리 경계선을 바탕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어야, 이제 결국 완벽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 판단하는 거는 이제 이 WX, 이게 경계선이었고, 최적의 W랑 B 스타를 구했고, 그러면 이제 이거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라그랑지안을 풀었을 때 나온 W의 식이었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관찰할 점이 뭐냐면, 우리의 듀얼 프로블럼에서 objective,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화해야 되는 그 펑션을 보면 내적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에서도 X는 내적 형태로 나옵니다. 즉, X는 데이터 그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적 형태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그 데이터 자체를 알 필요 없이 어떤 내적 형태만 이제 구하면 이제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 X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의미를 가지려면 phi X라는 어떤 non-linear 펑션에 매핑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매핑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phi X 각각을 알 필요 없이 내적 형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내적을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훨씬 간단하게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그 효율적인 방법이 커널 트릭입니다. 그래서 이 커널 트릭, 아직까지는 다 클래시컬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 트릭은 클래시컬에서 처음 나온 얘기고,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내적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제 xi를 어떤 피처 매핑을 해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피처 매핑했을 때 두 피처 매핑 사이의 내적을 이렇게 커널 펑션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커널로 정의하면 이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2차원 데이터가 있을 때 커널을 뭐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x 트랜스포스 y 더하기 1의 제곱.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 연산이죠. 그 2차원 벡터를 내적하고 1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작지만, 이거를 풀어보면 이제 x1 y1 더하기 x2 y2 더하기 1의 제곱되고 전개하면 어떤 벡터의 내적이냐면 어떤 6차원 벡터의 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널 함수 장점이 뭐냐면 2차원 벡터의 내적 갖고 이렇게 커널을 정의했는데 결론적으로 6차원 공간에서 내적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복잡한 공간에서의 연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커널 트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퀀텀 커널의 핵심 뭐냐면, 어, 퀀텀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결국 n-큐빗으로 이제 2의 n승 차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2차원에서 6차원, 뭐 이제 더 나갈 수 있지만, 이제 더 넓은 이제 헬버 스페이스를 이제 탐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훨씬 더 어떤 복잡한 형태의 내적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퀀텀 커널이고, 뭐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인테그먼트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클래시컬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커널을 퀀텀에서는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이제 퀀텀 커널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 퀀텀 커널을 본격적으로 쓰려면 이제 퀀텀 피처 매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 그 상태로 놓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퀀텀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인코딩을 합니다. 인코딩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파트긴 한데, 그 인코딩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뭐 이걸 그냥 이렇게 매핑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매핑을 했고, 커널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힐버트 슈미트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우리가 퀀텀 스테이트를 이제 이런 데ን시티 매트릭스라고 생각할게요. 데ን시티 매트릭스 생각했을 때 두 데ን시티 매트릭스 간의 이너 프로덕트를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너 프로덕트가 두 A양 B의 그 스테이트 그 데ን시티 매트릭스가 있다면 A 대걸 B의 트레이스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요.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커널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커널을 아까 내적으로 정의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density 매트릭스 사이의 내적을 이제 이렇게 정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렇게 내적을 정의했을 때 과연 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이거는 증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이제 이렇게 커널을 정의했어요. 그리고 rho는 density 매트릭스고 아까 이 density 매트릭스는 파울리 오퍼레이터의 선형결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density 매트릭스의 성질 중 하나고요. 그러면 얘를 대입을 하고 얘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얘는 파울 오퍼레이터 PK, PL이 있을 때 걔의 트레이스는 이 n승의 크로네커 데이터 KL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같은 거 곱했을 때만 트레이스가 아이덴티티가 되고 이제 나머지는 X, Y, Z 이런 게 붙는데 얘네는 다 트레이스가 0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둘이 같을 때만 이제 2가 붙기 때문에 이 n승 꼴 됩니다. 그래서 크로네커 데이터가 되고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걸 이 n승으로 나누면 이제 얘를 이 n승분의 1로 나누면 얘가 없어지겠죠? 그럼 이것만 남겠죠. 이렇게 되고 크로네커 데이터니까 K랑 L이 같을 때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결국 내적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컬에서처럼 이제 클래시컬에서 내적을 정의했던 것처럼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내적을 커널로 정의를 했더니 이 결론이 뭐냐면 어떤 두 벡터 사이 내적이더라. 근데 이 phi xi가 뭔지 보면 아까 그 파울리 오퍼레이터에 대응되는 그 개수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파울리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i, x, y, z의 n 텐서 곱을 정의됩니다. 즉 얘의 기전은 4n승입니다. 그래서 어떤 4의 n승 차원의 두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 아까 일반적인 클래시컬 커널에서 어떤 2차원 벡터의 내적을 연산을 했더니 6차원에서의 연산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구했더니 물론 이걸 구하는 건 다른 문제겠죠?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구했더니 결론이 뭐였냐면 어떤 4의 n승 차원 얘는 정확히 실수 차원입니다. 그래서 4의 n승의 실수 차원에서의 내적과 똑같더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퀀텀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얘를 계산하기 쉽다면. 그리고 얘를 계산하기가 가능합니다. 얘를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는 게 결국 어떤 효과가 있냐면 4의 n승의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퀀텀 커널이고 이론적으로 왜 퀀텀 커널을 쓰는 게 퀀텀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로우기 때문에 이제 퓨어 스테이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퓨어 스테이트가 아니고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어떤 스테이트의 앙상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는 수압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압 테스트를 하면 이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증명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할 수 있고요. 다만 실용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압 테스트라는 게 이제 컨트롤 수압이라는 연산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수압 연산이 NISQ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 이거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없고 이제 더 피지블한 잘게 게이트를 쪼개야 되는데 이 컨트롤 수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측정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0이 측정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꽤나 많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 측정해서 뭐 0.9가 나왔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얘를 구하는 건데 이게 100번 측정하는 게 한 번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걸 여러 번 측정해서 좀 오차를 잘 내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NISQ 상황에서는 계산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훨씬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이제 이게 퓨어 스테이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대 상태를 퓨어 스테이트가 놓으면 수압 테스트 없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커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XI를 결국 인코딩 해야 된다 했는데 이 인코딩하는 회로를 UXI가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퓨어 스테이트니까 이제 phi XI 그러니까 퓨어 스테이트니까 데시티 매트릭스를 제외하고 여기서 스테이트를 phi XI 캐시라고 하면 이제 0캣의 n 텐소 곱의 UXI 그래서 어떤 퓨어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의했던 그 힐버트 슈미트 이너 프로덕트의 커널이 있는데 이 커널이 퓨어 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피델리티랑 같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xi, xj 놓고 트레이스를 계산해 보면 이제 트레이스 뭐 사이클 프로퍼티 같은 거 잘 이용하면 이게 스칼라니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내적이 이제 두 벡터 사이에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 두 벡터의 유사도를 판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스 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낯선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 사이에서는 두 퀀텀 덴시티 매트릭스 사이에 어떤 유사도를 잘 설명하는 어떤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널을 놨더니 이제 피델리티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UXI를 가하고
U가 정의됐으니까 U 대거 XJ를 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U 대거 XJ, UXI, 0캣의 N산 소급이 될 거고, 그랬을 때 0이 측정된 확률 구하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0이 측정될, 얘가 5면 0이 측정될 확률이니까 이렇게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르멜 제곱을 하고 계산을 하면 커널이 나옵니다. 따라서 복잡한 수학 테스트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아까 인코딩 했던 그 회로를 갖고 대거만 취해가지고 모든 큐빗에 대해서 모든 큐빗이 다 0이 나올 확률을 측정하면 그 값이 이 트레이스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퓨어 스테이트에서는 이 값이 커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퀀텀 커널 갖고 SVM을 돌릴 거야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방식을 무조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피처 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결국 피처 맵을 단순하게 설정을 해버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퀀텀 어드밴티지가 생기기가 힘듭니다. 그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하는 인코딩 방법 중에 하나가 앰플투드 인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데이터가 x1부터 xn이 있으면 그거를 어떤 개수로 넣는 겁니다. 개수 안에 넣는 거, 앰플튜드로 넣는 방식이 이제 앰플투드 인코딩이 되는데 이것도 조금만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만든 커널이 폴리노미얼 커널과 같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얘는 클래시컬에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커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퀀텀 컴퓨터에는 이미 하기 어렵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클래시컬에서 가능한 오케이. 거를 굳이 퀀텀에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커널은 클래시컬을 되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이사님, 있습니다. 그리고 앵글 인코딩 방식도 있는데 앵글 인코딩도 같은 결론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커널이 나오고 얘도 클래시컬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텐글먼트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인코딩하는 방식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해밀토니안 인코딩 같은 조금 더 복잡한 인코딩, 그 인텐글먼트가 들어가 있는 인코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시가 이게 IBM에서 나온 ZZ 피처 맵인데 해밀토니안을 걸고 요게 이제 뭐냐면, ZZ 상호작용을 넣어서 이제 하다마들 걸면 이제 베이시스가 바뀌면서 떤 그 인텐그먼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킷입니다. 이런 이제 좀 복잡한 서킷을 넣어야 뭔가 클래시컬에서 시뮬레이트 하기 힘들면서 이제 현존하는 NISQ 하드웨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이걸 UX로 놓고 이 방식이 NISQ에서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를 잘 설정해서 클래시컬에서는 어렵게 설계를 잘 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퀀텀 머신러닝은 이 SVM뿐만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코딩이거든요. 그래서 인코딩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 인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그죠 퀀텀 머신러닝의 주 분야가 이제 인코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것 중에 하나인 이제 퀀텀 커널을 가지고 하는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지금 그 커널 보니까 클래시컬 커널이 어려운 커널을 구성해가지고 퀀텀 커널에 퀀텀 어드밴티지를 보인다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네. 결국 이제 퀀텀 커널을, 클래시컬 커널 같은 방법으로 이제 퀀텀 커널이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걸 밝혀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현재 NISQ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뭔가 클래시컬에서는 하기 어렵지만 이제 퀀텀에서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클래시컬에서, 이게 퀀텀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이게 아니고, 네. 이 방식이 퀀텀에서 수업 테스트 없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그 퀀텀 커널 인코딩하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요거가 이제 클래시컬에서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이제 현재 NISQ에서 하는 퀀텀 커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어렵게 커널을 만들었을 때의 이점이 있나요? 이점이, 그러니까 이제 고전 커널, 그러니까 이제 요 퓨처 맵이 이제 클래시컬 커널에서는 시뮬레이트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유니터를 갖고 이제 ZZ 상호작용을 넣기 때문에, 네, 이거가 이제 아마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텐글먼트를 좀 복잡하게 해줘서 고전 클래시컬 SVM으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어떤 피처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가 보내는 피처 맵이 되게 복잡한 이제 4의 n승 차원의 차원이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으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어드밴티지를 찾는 것 같습니다. 어, 저가 약간 여쭤보고 싶은 건 약간 복잡한 퀀텀 커널을 만들었을 때, 그럼 이제 네. 꼭 퀀텀 커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퀀텀 커널을 썼을 때, 클래식컬 커널을 썼을 때보다 도움이 되는 약간 그런 어플리케이션적인 측면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약간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에 있으려면 데이터 자체가 퀀텀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자체가 퀀텀이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진짜로 이제 퀀텀 머신러닝을 썼을 때 지금 머신러닝보다 잘 나왔다라는 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나마 이점이 고전 머신러닝 못하는 걸 퀀텀이 하려면 양자로 애초에 돼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제 이런 피처 맵이 훨씬 이게 애초에 퀀텀을 만든 거기 때문에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 자료는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박준경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